자,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재정학인데 뭐 다 공부 많이 하셨을 건데 주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재정학의 주제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추려보자 뭐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 책은 굉장히 두껍죠. 두껍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실제적으로 막 되게 어렵지도 않고요, 사실. 그리고 간단한 계산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PPT를 쓸까 안 쓸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못했어요. 문제는 못하고 이제 내용만 정리하는 식으로 PPT를 좀 써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개념이 끝나고 바로 연결되는 걸로 갈게요. 병행대로 가서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같이 보고 되도록이면 너무 쓰잘데기 없는 어려운 문제는 좀 안 하고 좀 기출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서 재정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구나 요걸 정리하는 거가 되면 여러분도 이제 그 1월 20일 뭐 그때쯤에 이제 시험지 나가잖아요. 그거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름 다 아시죠? 서호성이고 그리고 그 제가 좀 기침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의도한 건 아니고 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생강차를 이제 갖고 왔는데 요걸 먹었더니 배가 안 좋아. 아 진짜로 이게 소화기관에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화장실 갈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간에 마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재정학 기초 오늘은 재정학 기초 할 건데 우리가 보는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을 묻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재정학의 의미는 뭐에 관련된 거다. 우리가 배우는 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 조세를 가지고 무엇을 생산하고 거기에 효율성을 어떻게 따지고 형평성을 어떻게 따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럼 페이지 19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다. 재정학이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경제학의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객관식 시험이니까 전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넘기시면 뭐 공공부문의 특징 5가지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22페이지 가면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가 있죠. 자, 요게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는 시각에 뭐가 있다? 유기체적 견해가 있고 기계론적 견해가 있는데 유기체적 견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의 생명체죠. 유기체는 전체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하나 삐끗하고 망가진다고 해서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적 견해는 국가와 국민 중에서 누구를 좀 더 우선하는 개념이다. 국가를 우선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계론적 견해는 우리가 기계의 조합이라 이거죠. 기계의 조합. 부품들의 조합으로 하나 만들어진 것이 국가에 불과하니까 국가는 그냥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 중에서 누구를 좀 중심으로 본다? 국민을 중심으로 본다라는 거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74페이지 2번으로 갈게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74페이지 2번에 보시면 정부를 보는 시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기계론적 견해란 정부를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는 시각을 말한다. 라는 것은 기계론 자체가 정부를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 유기론적 견해는 전체주의적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위해서 부분의 희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그 앞에 있는 게 사회주의 정도 될 거고 결국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는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권리 중에서 국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계론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는 스스로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 없다. 목표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란 뜻이고요. 네 번째, 유기론적 견해에 따르면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공익보다 사익이 선택된다 그랬죠. 공익이 뭐다? 국가, 사익이 개인이니까
유기론적 견해는 무엇이 중요하다? 국가가 중요하니까 공익이 우선된다. 5번 기계론적 견해는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해 있으며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 된다. 그래서 개인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기계론적 견해다. 간단하게 하나 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탁탁탁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가지고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또.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3대 기능이죠. 머스그레이브가 얘기했던 정부의 3대 기능이 있다. 자, 정부의 3대 기능에 우리가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 그죠? 자원 배분 기능. 이거 뭐 써놨을 거야, 맞아. 써놨죠. 괜히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소득 분배 기능이 있고,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자원 배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분이 얼로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즉 자원의 흐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더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생산을 뭘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들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다? 조세나 보조금을 통해서 더 생산할 거냐 덜 생산할 거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쁜 거라면 조세를 부과해서 생산을 줄일 것이고 사회적으로 좋은 거라면 보조금을 통해서 늘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득 분배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 보장 제도나 누진세와 같이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더 좋겠어요? 재자가 들어가는 게 낫겠죠? 국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소득을 나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이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 안정화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승수효과 관련한 정부 지출 승수 이런 걸 배울 건데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의 지출을 감행할 거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뭐가 늘어납니까? GDP 같은 게 늘어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정부가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자원의 흐름을 잡는다. 두 번째, 소득 분배를 통해서 형평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불경기의 실업에 관련된 문제, 호경기, 우리가 물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74페이지 3번으로 갈게요. 자, 4번.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동그라미 복지국가죠. 복지국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1번 미시적 효율성 달성, 2번 물가 안정, 3번 빈곤 문제 해결, 4번 사회통합, 5번 완전한 평등 추구인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3번과 4번은 맞을 수 있죠. 3번과 4번은. 왜냐면 복지국가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거니까 빈곤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통합을 하는 게 기초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층이 많아야 사회적으로 불만이 없으니까 사회가 안정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1번, 2번은 조금 애매해요. 사실 복지국가라고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5번이 워낙 완벽한 오답이 있기 때문에 1, 2번이 오답인 거예요. 사실 1,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의 개입 정도에서 정부의 개입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클 때 이제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말하는 이 재정학은 이쪽에 더 가까운 거죠, 사실. 그런데 지금 1번과 2번은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깝죠, 여기.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특히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5번 완전한 평등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복지국가라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줄이려고 한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고요. 이제 거기 이제 24페이지, 25페이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그런 걸 막 문제를 내진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이제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이제 여기부터죠. 경제 상태의 평가 기준이 우리가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나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학에서 이걸 처음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어떠한 것들을 막 할 거예요. 그죠?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초경제학은 다 보고 오셨죠?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의 개입 자체, 정부의 개입 자체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조세가 있겠죠. 조세. 그죠? 그럼 조세가 있는데 이 조세는 반드시 후생 손실을 가져와요. 사중 손실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얘는 사중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 사중 손실이 왜 나쁘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논쟁은 이거야. 정부는 무조건 사중 손실을 가져오니까 효율성을 저해하는데 그러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는 걸 설명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효율성을 저해한다면 공평성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지?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정학을 처음 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파트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기본적인 대전제를 다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효율성에서 이제 뭘 얘기할 거다?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란 걸 얘기할 거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생각보다 이걸 되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 만들기는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내긴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막 되게 고단위도의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 조건 정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MRS에 이따 할 거지만 그 정도를 잘 할 수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건 이쪽이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였다? 사회 후생함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공평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고, 요 두 가지가 전통적으로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죠. 파레토 효율성이다. 파레토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파레토 효율성으로 무엇을 한다?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파레토 개선. 그럼 여기에도 이제 많은 수식이 있어요. 사실 수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식까지는 안 내고, 기본적으로 파레토 개선은 뭐냐면 타인의 뭐 편익, 효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효용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런 경우에도 나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and 나의 편익이 뭐한다? 증가할 수 있다면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 파레토 개선이다.
근데 파레토 효율성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내려오면 내가 기본적으로 나의 편익이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나의 편익이 증가하는 건 똑같은데 타인의 편익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나의 편익이 증가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은 없고요. 일단은 단어적으로 따지면 파레토 효율성으로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파레토 개선은 뭐다? 나의 효용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효용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근데 효율성이라는 건 뭐다? 나의 효용이 증가할 때 타인이 감소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76페이지 9번으로 갈게요. 자, 76페이지 9번을 보면 첫 번째 가 상태가 있습니다. 가 상태가 있고 가에서 나로 간다고 치면 A의 효용은 어떻게 됐죠? 3에서 6으로 됐어요. B의 효용은 어떻다? 10에서 12가 됐어요. 그 다음에 7에서 6이 됐죠. 그럼 가는 파레토 효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한쪽이라는 것이 뭐한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는 경우는 지금 C가 뭐 했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이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다로 가시면 3에서 13이 되고 10에서 10이 되고 7에서 3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B까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C가 7에서 3이 됐으니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가에서 3에서 5로 가고 가에서 라로 가면 3에서 5로 가고 10에서 12로 가고 7에서 8이 됐죠. 그러면 셋 다 증가하는 경우가 생겼죠. 한쪽이라도 감소한 게 아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뭐가 일어났다? 파레토 개선이 일어났다 라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파레토 효율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거죠. 됐어요? 응? 아까 개선이 됐으니까 파레토 최적 상태가 아니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래요 지금. 지금 제가 말하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태가 열흘째 지속되고 있어요. 열흘째.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서 다로 가고 나에서 라로 가고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는 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이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이 뭐였다? 한계 대체율이 동일할 때. 그 다음에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은 뭐였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 동일할 때. 그리고 종합적인 건 뭐였다?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동일할 때. 였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써볼게요. 자, 먼저 이제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무차별 곡선이 있다.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제가 있고 y제가 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정의가 뭐였다?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효용을 연결한 선이죠.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효용을 연결한 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였어요? 일반적인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었다 라는 것이고, A라는 쪽과 B라는 쪽이
둘 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으니까 효용은 동일한데 A는 XZ를 이만큼 소비하고 YZ를 이만큼 소비했다 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B는 XZ를 이만큼 소비하고 YZ를 이만큼 소비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하향한다. 그죠? 두 번째가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크다. 그죠? 세 번째 교차하지 않는다. 네 번째 MRS 한계 대체율이 뭐한다? 체감한다 였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쓸 거는 뭐 얘는 별로 필요 없죠. 여기서는 우리가 배울 때는 교차는 별로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가 중요한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죠.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간다 라는 것은 XZ를 이만큼 뭐하고 늘리고 YZ를 이만큼 뭐한다? 줄인다 라는 거죠. 그런데 A에서 B로 갔을 때 총 효용은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하니까 델타 X MP 아니 MUX 델타 Y MUY가 뭐한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물론 마이너스는 뺐어요. 굳이 안 썼습니다. 그러면 X가 여기로 들어가고 Y가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MU Y분의 MU X가 된다. 요거였죠. 그래서 요 공식을 잘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이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다? XZ를 늘리고 YZ를 줄였을 때 총 효용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무차별 곡선에서 가져가야 될 1번이에요. 1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3이고 얘가 2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3이면 1 이거 아니야. 그래서 XZ 하나 늘리면 YZ를 몇 개 줄일 수 있다? 3개 줄일 수 있다. 그게 나의 만족감이 뭐하다? 동일하다 라는 뜻이고 2는 뭐예요? XZ를 하나 늘리고 YZ를 2개 줄여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서 XZ의 가치가 높은 것은 1번이 2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왜 XZ 하나당 YZ 몇 개니까? 3개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논리를 하나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죠. 우리가 이제 MU라는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U라는 효용함수를 뭐 해줘야 된다? 미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효용함수로 주면. 그래서 우리가 한계 효용을 미분해서 구할 수 있느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서 요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에즈워즈 상자라는 건 뭐예요? 에즈워즈 상자는 무차별 곡선 2개가 들어가는 거죠. 무차별 곡선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X와 Y의 총량을 우리가 뭘 통해서 상자, 즉 사각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죠? 뭐 대단히 복잡한 얘기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재정학 때가 되면 시험 볼 때 되면 막 되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진짜 명심할 게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느냐가 1번이에요. 일단 그게 1번.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전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다. 근데 쉬운 문제는 제끼고 어려운 문제만 막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틀려요. 그러면 안 돼. 어차피 1차잖아요. 2차 한다고 막 맨날 막 정윤돈이랑 교수 있거든요. 막 자기는 2차다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막. 자, 그래서 에즈워즈 상자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뭐 OA, OB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고 이제 Y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점이라면 이제 뭘 기억해야 된다? 요 점이라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B는 어떻다? YJ를 이만큼, XJ를 이만큼 소비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A는 어떻다? XJ를 이만큼, YJ를 이만큼 소비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효용이 높은 거니까 얘도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어디다? 가운데서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였다? 계약곡선이었다. 그죠? 그리고 계약곡선을 그린 다음에 UA와 UB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뭐였다? 효용 가능 경계였다 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네, 결론은 결국 뭐였어요? 결론은 MRS XY A와 MRS XY B가 뭐 할 때? 동일할 때 우리가 소비자의 만족감이 커진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75페이지 6번을 볼게요. 75페이지 6번을 볼게요. 자, 거기 보면 두 재와 X와 Y를 값은 각각 50단위씩, 을은 30단위씩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XJ에 대한 Y의 한계 대체율이 3이고 을은 2이다. 값과 을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XJ에 대한 YJ의 교환 비율은 이죠. 그러면 XJ에 대한 YJ의 교환 비율이니까 XJ 하나당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한계 대출 델타 X분의 델타 Y가 3이라는 것은 XJ 하나당 YJ 3개고 얘는 2라는 거죠. 그럼 뭐와 뭐 사이? 2와 3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1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게 이제 파악하는 게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9쪽으로 갈까요? 80쪽으로 갈까요? 80쪽. 80쪽에 이제 13번 문제가 있어요. 13번 문제. 자, A와 B의 효용함수는 UA는 미니멈 XYA죠. 그 다음에 UB는 미니멈 델 XBYB다. XJ와 YJ의 전체 공급량은 각각 10이다. 계약 곡선과 효용 가능 곡선의 형태가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뭐 이런 레온티에프를 되게 중시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딱히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나오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니멈 우리가 XA YB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작은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작은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무슨 형태다? L자 형태다라는 거죠. L자 형태. 그러면 이게 무슨 2, 1이면 뭐다? 1. 3, 2면 뭐다? 2. 1, 1이면 뭐다? 1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지금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거기 지금 뭐 제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밑에 보면 두 개의 레온티에프 곡선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만난다. 지금 무차별 요런 형태가 A면 우리가 요런 형태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만난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통상적인 우리가 에즈워즈 상자에서 지금 OA와 OB가 있을 때 뭐 하고 있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계약곡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그리는 거다? UB, UA가 있죠. 그런데 지금 자원의 부존량이 몇 개예요? 10개지, 10개. 그죠? 10개니까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10개니까 얘가 10개를 모두 소비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얘가 모두 여기 10개를 소비할 수도 있죠. 이거는 뭐에 딸려 있다? 협상력에 딸려 있는 거죠. 계약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MRS가 뭐하다? 동일한 상태니까 요 위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 있다라는 것은 모든 재화를 누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B가. 여기 있다 그러면 누가 소비하고 있다? A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누가 더 많이 소비하고 골고루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레토 효율성에서 공평성을 물으면 다 틀리는 거죠. 공평성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효율성만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지금 이 상태인데 그럼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UB는 뭐가 되겠어? UA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라고 써야 돼? UA고 몇 개에서 10-UA가 되는 것이죠. 왜? 10개에서 줄어드니까. 그죠? 그래서 1차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이죠. 그죠?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문제를 띄우면 참 좋을 텐데 문제를 못 띄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12번이 있죠. 79페이지에 12번.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두 소비자,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가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다라는 거, 이 정도 문제가. 그래서 두 소비자 1, 2가 두 재화 XY를 소비하는 순수 교환 경제 모형을 고려하자. 소비자 1의 효용함수는 X1, Y1이고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X2 더하기 Y2다. 초기의 소비자 1은 4,1, 소비자 2는 2,3의 재화 묶음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2가 교환의 협상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각 소비자의 최종 소비점은 어디냐?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지금 이제 뭘 구해야 된다? 이제 에즈워드 상자를 구하고 있고요.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몇 개가 되겠어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둘이 합치면 뭐가 돼요? X는 4 더하기 2니까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뭐 6, 4 뭐 이 정도 되겠죠? 6, 4. 6, 4에 이제 에즈워드 상자가 그려졌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소비자 1의 효용이고 소비자 2의 효용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소비자 1은 4, 2를 갖고 있으니까 소비자 1은 4, 2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X1 곱하기 Y1이니까 4가 되겠죠. 4하고 1하고 그죠? 4가 1이 되고 두 번째 소비자 2는 2하고 3이니까 X2, Y2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협상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얘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얘의 효용은 뭐하게? 늘어나야 하고 그죠? 얘의 효용은 뭐 하면 돼? 동일하게 만들면 되겠죠? 동일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효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차별 곡선이 뭐 한다?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죠.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그림 그리니까 여기 표로 볼게요.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I01하고 I20하고 만나는 점 있죠. 거기서 직선의 형태가 뭐예요? 직선의 형태가 소비자 2죠.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게 소비자이다. 왜? x1 더하기 y1이니까 직선의 형태고, 그 다음에 x1 곱하기 y1인 형태는 곡선의 형태죠. 곡선의 형태. 그러면 지금 여기는 둘이 겹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둘이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와 지금 어떻다? 이런 형태가 만나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가 소비자 2고 얘가 소비자 1이니까 지금 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서 움직이면 효용은 똑같으니까 얘만 원점에서 멀어지면 되겠죠. 왜? 원점에서 멀수록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높아지니까. 따라서 어떻게? 요걸 이제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만들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어때요? MRS XY 1과 MRS XY 2가 동일해지면 되는 거죠. 이제 접하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공식을 갖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MRS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 MRS 어떻게 구하면 돼요? MU Y분의 MU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Y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 X만 남고, 여기 X로 미분하면 Y만 남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뭘로 나온다? 1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 그래서 1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기본적으로 4라는 효용을 똑같이 간다는 것은 얘가 2개 가져가고 얘가 이제 2개 가져가게 되는 거죠. 2개.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누가 가져가면 된다? B가 소비자 2가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2,2와 4,2가 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최종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몇 개였다? 6개, 4개였으니까 2개 빼주면 나머지 2가 다 소비할 수 있게 커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쪽 문제가 이게 그나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MRS를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 미분에서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100페이지 5번으로 갈까요? 100페이지 5번. 자, 100페이지 5번입니다. 자, 100페이지 5번 가면 A와 B 두 사람과 커피와 햄의 두 재화가 존재하는 교환 경제를 상정한다. 수평축을 햄, 수직축을 커피로 하는 에즈워드 상자에서 A의 원점을 좌측 하단의 꼭지점, 그 다음에 B의 원점을 우측 상단의 꼭지점이라고 하자. A의 효용함수는 HA 플러스 4 루트 CA고 B의 효용함수는 HB 4 루트 B다. 이때 계약곡선의 모양은 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되게 복잡하게 썼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곡선은 어떻게 형성된다? MRS가 동일할 때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MRS가 동일한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아까 우리가 그렸을 때 에즈워드 상자에서 대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왔던 거는 뭐 때문이었다? 요 곡선의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좀 특이하게 내고 싶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한계 대체율을 먼저 구하면, 한계 대체율을 구하면 여러분 구할 수 있죠? 건전지가 사라졌어. 이따가 주술게. 이걸로 하면 되니까. 거기 한계 대체율 구하면 2분의 1 델타 루트 CA죠. 우리가 이제
MUC하고 MUH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C의 2분의 1이다. 그럼 뭐가 되면 돼요?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C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분모로 가고 이건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같아진다 라고 두면 결국 어떻게 된다? CA는 4CB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4배가 되는 지점을 찾는다 라는 거죠. 4배. 그래서 4배가 되는 지점인데 지금 총량이 몇 개예요? 총량이 지금 H가 몇 개? H가 16개고 C가 12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CA가 4CB인 관계이니까 12를 가지고 5분의 1, 12를 갖고 5분의 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MRS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턴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패턴이 뭐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문제 패턴은 1번이 뭐예요? 1번이 우리가 MRS가 같은 지점이 우리가 뭐가 된다? 계약 곡선이 되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자원의 총량에 대해서 에즈워즈 상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체크하면 여기서는 딱히 틀릴 만한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생산에 대한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죠? 그래서 계약 곡선에 대한 이야기, 효용 가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은 뭐였다? 이렇게 있으면 무차별 곡선은 여기가 이제 x제곱, 여기가 y제곱 이런 형태로 그렸죠. 무차별 곡선은. 근데 등량곡선의 정의는 뭐였어요? 등량곡선의 정의는 동일한 생산량을 가져다 주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소비 측면이라면 얘는 뭐 측면이 된다? 생산 측면이 되는 거죠. 생산 측면.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네 가지 특성이 뭐였다? 여기에 이제 뭘 그리고 L 그리고 여기에 K를 그리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하고 있으면 둘의 생산량은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A에서 B로 넘어갈 때 델타 L 노동을 늘린 만큼 델타 K를 줄여야 하니까 요때 총량이 뭐해진다? 같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L MPL 델타 K MPK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소비에서처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여기는 소비에서처럼 많이 쓰지는 않는다. 다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L분의 델타 K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MP K분의 MP L이 된다. 이 정도로 체크해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등량곡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도 이제 뭐가 있겠다? 에즈워즈 상자가 만들어지고 똑같이 다만 아까 소비에서는 에즈워즈 상자가 뭐였다? 여기가 이제 X제의 총량과
여기가 Y제의 총량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였다? 노동의 총량이고 여기가 자본의 총량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만 잘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가 된다? 생산 가능 곡선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그죠? 즉 우리가 노동과 자본이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등량 곡선이 교차할 수 있다. 그런데 최대 생산량은 아니니까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다시 겹치는 점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도 계약 곡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효용하고는 좀 다르죠? 효용은 어땠어요? 조금 약간 이게 우리 심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반듯한 형태가 안 나오죠.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교환 비율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x가 있고 y가 있죠. 자, 이제는 뭘로 왔다? 아까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서 x와 y를 구한 건 왜 구한 거였다? x제와 y제를 소비했을 때 우리의 효용이 어떠한가를 따졌던 거예요. 우리의 효용이 어떠한가를 따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노동과 자본을 조합해서 이제는 어떠한 생산량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종합적인 파레토 최적을 왜 그렇게 구하느냐, 왜 합쳐질 수 있느냐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어? x와 y제를 우리가 소비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생산의 측면에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y라고 하면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뭐만 생산한 거야? y제만 생산한 거죠? 왜? x제가 빵이니까. 지금 여기는 뭐예요? x제만 생산한 거죠. 즉 여기가 a점이다, 여기가 b점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점,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a점이어야 돼요, b점이어야 돼요? 당연히 b점? a점이어야 돼, b점이어야 돼? a점이어야죠. 여기는 왜? x제가 빵이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뭐여야 돼? b점이어야 되죠.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최대 생산 조합이잖아요. 최대 생산 조합. 그러면 최대 생산 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뭐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아직 소비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뭐다? 우리가 말한 생산 가능 곡선이 왜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에서 도출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지. 만약에 A에서 C로 갔다 이거예요. A에서 C로 갔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지금 X제를 늘린 만큼 Y제를 뭐 한 거다? 줄인 거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서는 자, 무차별 곡선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효용이었어요. 효용. 참고로 이쪽이 사실 막 되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이쪽을 어려워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좌표들이 막 넘나들어요. 막 넘나드는데 거기서 기준이 한번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비인지 생산인지 이걸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그냥
제가 우리 OT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래프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객관식 시험은 그래프로 내지 않아요. 가끔 몇 개만 나. 근데 내는 게 정해져 있어. 대부분이 뭐 조세 쪽에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뭐랑 관련해서 MU가 관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등 비용소는 우리가 MP랑 관련이 있었죠. 생산량이었으니까 등량이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떻다? 여기는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각선은 뭐랑 관련이 있다? MC랑 관련이 있는 거죠. MC. 왜냐면 우리가 최대 생산조합인데 우리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X제를 늘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Y제를 줄였을 때 없어지는 비용이 뭐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MC X 델타 X와 M 델타 Y에 MCY가 있으면 이 둘이 뭐야 된다? 같아져야 하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다? 한계 변환율 MRT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뭐가 된다? MCY분의 MC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만나고 계약 곡선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야? 붙는 거야, 원래? 아니, 지금 이 학원에 와서 저도 강의를 처음 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근데 뭔가 되게 조명도 뜨겁고 지금 뜨겁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 땀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땀이 나요. 그래서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면 몸이 안 좋으면 땀 안 나잖아요. 손 만져봐요. 차죠? 되게 차요. 지금 제가 몸이 진짜 안 좋거든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간 느낌 있잖아요. 지금 잘하면 3일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 때문에 잘 수는 없는데 그래서 손이 차가 심셔가지고 막 이러셨는데 되게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땀이 최근에 처음 나요. 좋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MRS XY는 MUY분의 MUX고 그죠? MRT XY는 MCY분의 MCX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더하기가 뭐였다? 요거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미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미분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 대부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막 뭐 체인룰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한 미분 정도가 나올 건데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넣어가지고 후생 경제학 일정리 정리하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우리가 박혀있는 거 있잖아. 뭐가 있어요? 어차피 소비에서의 조건, 생산에서의 조건, 종합적 효율성 다 외웠어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있죠. 39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죠. 39페이지 나오는 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종합적인 조건이 뭐였냐 라고 하면 이거였어요. MRS XYA와 MRS XYB가 MRT XY와 같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39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MRS가 3이다. 그죠? 그 다음에 MRT가 뭐다? MRT가 2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MRS가 3이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마이너스 델타 Y가 3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x제 하나의 가치가 y제 몇 개다? 3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1분의 2잖아요. 그죠? 1분의 2니까 지금 x제 하나가 지금 이게 똑같은 게 뭐예요? 이게 생산이니까 우리가 이제 mc y분의 mc x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게 x제라는 거야, y제라는 거야, x제라는 거야? 어? 저렇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 그럼 이제 x제 하나가 y제 2개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봐야 돼. 왜냐면 이거는 지금 요거는 mu y분의 mu x니까 여긴 어때요? 3이니까 x제 하나가 y제 3개만큼의 효용을 갖고 있는 거고, 요거는 x제 하나가 y제 2개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2배인데 만족감이 3배야. 그럼 우리 생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르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다 같은 것이 성립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39페이지 위에 보면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이 다수 존재한다,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가 있는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항상 파레토 효율성과 무엇을 같이 결부시킨다? 공평성과 결부를 시켜요. 공평성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1페이지로 갈게요. 자, 보면 15번 볼게요. 15번에 보면 아래 왼쪽 그림은 x제와 y제 생산에 대한 에지워즈 상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에지워즈 상자 내에서 A 2점을 배합평명산의 FJ점으로 1대1 대응시킨 것이다. 바르게 옮긴 것은 이에요. 동그라미가 어디 쳐야 돼요?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등량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에서 F가 되었다. A는 F와 대응된다 그랬어요. 근데 F를 보면 X의 생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지금 A는 X의 생산이 지금 D 다음으로 많은 것 뿐이지 제일 많은 게 아니에요. 대응이 안 되고. 두 번째 B를 보시면 B는 어떻다? 계약 곡선 상에 있는 거죠. 무차별 곡선이 만났으니까.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을 것이다가 유추가 되고, 그 다음에 X와 Y가 골고루게 배분되어 있으니까 2번은 가능하겠죠. 3번을 보시면 C는 어때? 생산 가능 곡선, 계약 곡선 위에 있으니까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고, 이때는 X제의 생산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H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D는 어떻다? 계약 곡선 상에 있지 않고 무차별 곡선, 등량 곡선이 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있는데 X제의 양이 많으냐라고 하면 가장 적은 부분이죠. 그래서 간다면 J로 가야 될 것이다. 5번은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의미 알겠죠? 그래서 계약 곡선 상에 있으면 생산가능 곡선 위로 간다 라는 거고, X와 Y제의 양을 비교할 수 있으면 그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19번. 사적제 X제와 공공제 Y제만을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이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뭐냐면 공공제 Y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그래프가 되겠죠. 공공제 Y다. 그러면 첫 번째 점 B, 점 C는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됐다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점 E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다.
생산 가능 곡선이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점이니까 각계 있는 E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점 B에서 점 D로의 이동은 X제 생산이 증가되었다는 측면에서 파레토 개선을 의미한다. 자, 파레토 개선이라는 건 뭐였어요? 한쪽을 증가시키지 않고는, 한쪽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내가 증가할 수 없는 상태지.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파레토 최적 상태이니까 3번이 틀렸다. 4번, 점 A에서 B로의 이동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파레토 개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우리 칼도 기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외부로 가면 전부 다 뭐다? 개선이 된다 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5번, 외부가 아니라 위죠. 위, 선 위로 가면. 5번, 점 B는 D보다 큰 정보다. 큰 정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생산이 높아야 된다? 공공재 생산이 높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 뭘 봤냐면 우리가 생산과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앞에 있는 거 됐고, 지금 MRS가 MUY분의 MUX라는 거, 그 다음에 MRT가 뭐였어요? MCY분의 MCX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보는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뭐다? 무차별 곡선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둘이 같아지는 점에서 숫자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후생경제학의 정리부터 하겠습니다.